안녕하세요. 제철 건강 구독자 여러분.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우창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살을 빼면 얼굴이 좀 꺼지게 되고 더 늙어 보일까 봐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도 꼭 체중 관리 해야 하나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내가 좀 들었다 그러면은 이 체중 관리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명확히 개념을 정립하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빼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1차로는 내장 지방이에요. 뱃살. 그렇다면은 뱃살을 뺄 때 무조건 얼굴이 꺼지고 더 나이가 들어 보이냐? 라고 한다면은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쩔 때 더 나이가 들어 보이냐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예요. 감량의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은 단백질에 들어있는 것들을 아미노산을 꺼내가지고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에너지로 사용하려는 대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감량의 속도를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감량의 과정 속에서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적절한 근육의 자극을 통해서 골격근을 유지하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시면서 다이어트를 하면은 좋은 거는 내장 지방 위주로 빠져요. 그러면 뱃살이 위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뱃살이 빠지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시니까 오히려 몸에 근육이 빠지는 그런 다이어트, 또 너무 빠른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은 정말 다이어트의 목적이 원래는 더 건강해지고 더 젊어 보이고 실제로 건강 수명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역효과를 가져갈 수도 있죠.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은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하신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피부의 탄력이나 피부의 두께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얼굴의 골격도 유지가 되고 더 젊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건강 수명도 드러나게 되고 삶의 활력 같은 것들이 더 좋아지거든요. 그런 다이어트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40대 이후로 다이어트를 하면 근육이 먼저 빠진다. 이런 말씀들 많이 주시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 40대 이후의 몸 상태를 좀 생각해 보시면은 그게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30대 중반까지는 참 좋죠. 근육이 더 잘 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몸에 어떤 근육의 피크를 치고 그 이후로는 1년에 한 1%씩 빠지는 몸이 돼요. 그래서 한 20년이 지나면은 정말 15에서 20%까지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단 근육의 감소의 어떤 그런 시기에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우리 몸의 어떤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어떤 여성들은 또 여성 호르몬, 남성들도 남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니까 근육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관절의 유연성이라든지 이렇게 우리의 몸에 보호해주는 능력들을 좀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40대 중반에 그런데 이제 마음은 조급하시니까 다이어트를 하시려고 할 때 굉장히 먹는 것만으로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먹는 것으로도 제어를 하면 되는데 이미 그때는 이 식욕이라는 게 좀 자리를 잡아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달달한 음식에서 굉장히 많은 만족감이나 자기의 그 감정을 다스리는 것들을 기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돼. 그러면 총 칼로리를 줄여야겠네. 그런데 빵이나 떡은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거야. 그러면 나머지를 줄이게 돼요, 오히려. 우리가 늘 먹던 건강한 아침 식사라든지 뭐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먹던 뭐 고기나 어떤 뭐 채소 반찬 이런 것들을 줄이고 빵이나 떡, 뭐 이제 떡볶이나 뭐 마라탕 같은 이런 것들만 소량으로 섭취하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너무나 빠른 근감소가 따라오게 돼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면은 40대 이후에는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근육을 태울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40대 이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몸의 호르몬 상태를 정상으로 만들어 놓는다면은 코티졸이라든지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스트레스 호르몬들 이런 것들이 좀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시면서 좋은 지방과 식이섬유를 섭취하시면서 전체적인 칼로리를 좀 낮추거나 그리고 아주 작은 신체 활동만 있으면 돼요. 원시인들이 헬스장 가서 1시간씩 운동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1분, 2분 정도씩 그렇게 몸을 움직여주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자극들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해도요. 저도 40대 이후에 정말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여성분도 한 5, 6kg 정도 정말 내장 지방 위주로 감량을 하시면서 근육량 한 1kg도 늘어나시는 이런 케이스들도 많이 봐요. 그래서 어려운 건 맞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게 좀 위로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근육을 지키면서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로 지금 크게는 먹는 것과 활동이 있을 것 같아요. 먹는 것과 활동이 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 내가 이제 40대 이상이다 그러면은 내가 섭취해야 되는 단백질의 총량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총량은 보통 이제 자기 체중에서 1에서 한 1.6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꽤 많습니다. 60kg이시면은 하루에 거의 한 60g에서 한 90g 정도의 단백질 섭취해 주셔야 돼요. 일단 이 총량의 개념을 아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 이 총량을 하루에 3끼로 나눠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20, 20, 20을 먹는다. 그런데 우리가 늘 단백질 반찬 뭐 식사만 하는 건 아니죠. 저라고 라면 안 먹겠습니까? 국수 어떻게 안 먹어요. 예, 그쵸? 근데 이제 제가 국수나 뭐 라면을 먹을 때에도 저는 제 국수에 라면에 어느 정도의 단백질 들어있는지 알아요. 예, 라면에는 이제 밀 단백질로 해가지고 한 6, 7g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라면을 먹을 때도 그렇다면은 이 단백질의 질과 어떤 총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후에 뭐 계란을 2개 먹는다든지 혹은 뭐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걸 곁들여 준다든지, 그럼 또 단백질들 간의 상호작용, 상호 보완이라고 하거든요. 필수 아미노산의 어떤 퀄리티가 좋아지고 단백질 총량도 맞아지고, 이런 식으로 단백질의 총량을 알고 그걸 몇 끼니에 나누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끼를 먹었다면은 뭔가 내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걸 통해서 이 단백질을 좀 이렇게 식사를 완성하는 개념을 이해하시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역설적으로 식이섬유가 중요해져요. 왜 근육이 중요한데 식이섬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식이섬유를 우리가 먹게 되잖아요.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를 드시게 되면은 우리는 소화흡수를 잘 못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장 내에 우리 함께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공생균이죠. 30조 개가 넘는 이 장내 미생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유익균들이 이 수용성 식이섬유들을 먹이로 살아가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 또한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대사 활동을 합니다. 이 수용성 식이섬유를 먹고 무엇인가를 내놓겠죠. 예, 이런 이제 대사산물 중에 여러 가지 단세 지방산이 있어요. 짧은 이제 지방산이라는 뜻인데, 이런 단세 지방산들이 우리의 어떤 근육으로 가게 되면은 근육에서 질소 대사를 좀 조절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근육들이 이 안에 있는 단백질을 녹여가지고 에너지로 만드는 것보다 바깥에 있는 지방산을 우선으로 쓰자라는 상태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근육들이 단세 지방산을 통해서 온갖 에너지가 지금 충분히 얘가 잘 먹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근육을 빼어 쓰는 것보다 지방을 에너지로 써야 되구나라는 이런 대사의 나침판의 방향이 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충분한 수용성 식이섬유를 드셔주시는 게 근육을 지키는데, 체중을 감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거 외에도 이 단백질과 식이섬유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묶어지게 되면은 GLP-1이라는 물질을 내보내는 강한 시그널이 돼요. 이게 뭐냐면 포만감을 주고요. 동시에 이 장 운동을 느리게 해주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위고비나 마운자로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이에요. 그리고 이 비만약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 호르몬을 모티프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섭취해 주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참을 필요 없이 그냥 배부르니까 내가 그만 먹어야지, 이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에서는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챙기자라는 게 있고, 세 번째로는 탄수화물을 알고 먹자가 돼요. 탄수화물에는 너무 종류가 많아요. 너무 종류가 많은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침에 먹는 시리얼이라든지 뭐 과자 다 탄수화물이죠. 그런데 잡곡밥도 탄수화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상추나 이런 뭐 케일도 다 탄수화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다만 이게 뭐 정제되어 있냐, 정제가 되어 있지 않냐, 복합 탄수화물이냐, 그리고 뭐 식이섬유냐, 이렇게 좀 나눠지는 건데, 우리는 조금 더 많은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줘야 돼요. 정제 탄수화물은 조금 더 줄이고요.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에는 밀가루도 있고 흰 쌀밥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은 다른 식재료들과 같이 섭취해 주신다. 가장 안 좋은 게 저는 액상과당이나 과자라고 해요. 우리가 과자를 반찬이랑 먹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밥은 반찬이랑 먹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 식문화 자체도 좀 우리가 편한 대로 살기 때문에 과자나 이런 음료수, 가당 음료수들은 최대한 뭐 제외하시고, 좀 내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들을 계속 알아서 좀 더 챙겨서 드셔줘야 된다. 그런데 왜 탄수화물이 중요하냐면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복합 탄수화물 섭취하게 되면은 이 인슐린이라는 게 좀 완만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이 뭐 지방을 저장하는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근육이 빠지는 걸 굉장히 강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인슐린이 나와 있다라는 건요, 내 몸 안에 탄수화물, 즉 포도당이 충분히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 전체에 녹아있는 포도당은 한 4, 5g 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죠.
우리 뚱캔 콜라 마시면은 39g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리 몸 피에 녹아있는 이 포도당은 4~5g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절을 하고 있는 거여서 아주 빠르게 뭔가 담류가 들어오면 그거를 지방이나 근육으로 넣어야 되는 게 이제 인슐린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이 있을 때는 이거 넣어야 되는데 근육에서 아미노산을 빼가지고 뭔가 포도당으로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강하게 억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복합탄수화물을 특히 뭐 저녁 시간에 섭취해 주시면은 이렇게 혈당이 유지되면서 근육이 빠지는 거를 강하게 막아줄 수 있어요. 가끔 여성 중에 탄수화물이 안 좋다, 뭐 혈당 CGM 보시면서 스파이크 생기고 이래서 너무 무서워서 탄수화물 아예 끊으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그러면 근육이 너무 무섭게 빠져요. 그래서 그건 절대 대사적으로 좋지 않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좀 잘 이해하고 좀 이렇게 잘 사용하는 법을 아시는 이 세 가지가 건강한 다이어트 측면에서는 어떤 시기의 방향에서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식습관 중에 단백질과 그다음에 탄수화물 이건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조금은 낯선 항목이기도 한 것 같아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어떤 것에 많이 들어있고 어떻게 섭취해야 좋은 방법인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수용성 식이섬유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게 그 물질적인 특성 자체가 말 그대로 물에 녹는 거거든요. 그래서 젤처럼 돼요. 젤처럼 돼가지고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할 때 이 안에 뭐 당이나 지방도 좀 포함해가지고 흡수속도도 좀 느리게 해주고 양도 좀 줄여주는 이런 뭐 물리적인 작용뿐만이 아니라 장내로 가가지고 너무 아주 좋은 이런 대사적인 작용들을 하는데 섭취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많은 게 뭐 사과의 펙틴 같은 사과는 이제 보면은 그냥 뭐 나물이랑 다르게 안에 좀 뭔가 이 말캉말캉한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 그리고 뭐 귤 같은 거에도 들어있고요. 해조류 같은 것들 뭐 오트 같은 데도 안에 보면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식생활에서 먹는 어떤 그 채소나 어떤 과일 중에 이 수용성 식이섬유의 퍼센티지가 좀 더 높은 애들이 특별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섭취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죠. 활동의 방향에서는 저는 일단 좀 감량을 좀 생각하고 계신 분이 정말 많으실 텐데 너무 어렵게 시작하시려고 하시면은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저도 이제 뭐 아무리 2월 1일이라고 해도 헬스장에 주에 한 3번은 가가지고 1시간씩은 진짜 뭐 힘들 정도로 운동을 해야지 한 일주일 하다가 저는 거의 한 95% 이상의 확률로 아마 안 할 겁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어떤 그 우리의 행동을 습관화 하려면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 뇌에서 이걸 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세팅을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과자 같은 거 드실 때 과자 먹는 게 습관이 되신 분들 이거 습관이 되도록 먹어야지 해서 규칙적으로 드셨던 분 없을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걸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이렇게 세팅이 됐던 거거든요. 그 자동차 타실 때 안전벨트 매시는 것도 그냥 습관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행동들이 습관이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활동들을 세팅하는 것마저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라고 하면은 저는 식후에 바로 한 10여에서 15분 걸어주는 거예요. 이게 효과가 너무 좋아요. 식사 후에 이렇게 걸어주는 것, 30분 이전에 걸어주는 것과 30분 이후 1시간까지 걸어주는 것, 그리고 오전 시간에 그냥 다 묶어서 걸어주는 것, 혹은 오후 시간에 이렇게 다 묶어서 30분씩 막 걸어주는 것을 비교해본 연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식사 직후에 걸어주는 게 식후에 혈당의 피크도 낮춰주고요. 전체적인 혈당의 어떤 면적도 낮춰줘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를 봤더니 식사 직후에 걷잖아요. 걸으면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혈당이 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 걷기 시작하는 우리의 하체 근육들은요. 원래는 우리 몸에서 이 포도당을 근육으로 데려가려면은 인슐린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인슐린이 원래 분비가 식후에 되는데 그런데 이 인슐린 없이 그냥 근육막에 포도당이 들어갈 수 있는 입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식후에 올라간 포도당이 바로 근육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 비만하고 내장지방 있으신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 상태에 있어서 지방을 못 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식사 직후에 바로 걸어주시면은 인슐린 자체가 분비가 안 되게 돼요. 그러니까 분비량이 좀 줄어들어요. 식사 직후에 걸어주시면은. 그리고 혈당이 바로 근육으로 들어가니까 혈당이 어떤 피크치가 내려가게 되고 전체적인 양도 바로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혈관에 노출되는 양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식후 혈당 정도를 조절해 주는 게 그냥 이 식사 직후에 걸어주는 게 압도적으로 가장 좋아요. 그래서 너무 높은 효율, 그러니까 뭐 한 20%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다른 시간에 걸어주는 것과.
그래서 식사 직후에 걸어주는 게 다른 시간대에 1시간씩 걸어주는 것만큼 2, 30분만 걸어줘도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게 습관화가 좋냐라고 할 때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앵커가 있는 경우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으면 양치하는 거고요. 차 타면은 안전벨트 하는 거고 화장실 가면은 손 씻는 거예요. 어떤 행위와 이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 앵커로 할 수 있는 게 식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우리가 이렇게 반복하는 것에다가 신체 활동을 곁들여 주는 것 습관화가 매우 좋고요. 이게 효율이 좋잖아요. 효율이 좋은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 작용들이 또 있습니다. 특히 야외를 산책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주고 우리 몸에서 조금 슴슴한 도파민들을 나오게 해줘가지고 이 이후에 어떤 활력 같은 것도 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조금 습관화가 되면은 이게 좋네, 괜찮네, 몸이 약간 바뀌네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뇌에서는 이거 계속해라는 도파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뭔가 이 효과를 보시려고 운동을 하시는 거는 너무 힘들게 운동하잖아요. 재밌게도 활동량이 좀 줄어들게 돼요. 위에 보면 이 보상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특히 비만하신 분일수록 이 보상작용이 강하고 길게 나타나요. 그래서 하루 헬스 세게 한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이 며칠 동안 움직임이 줄어들어가지고 총 에너지 소모량 크게 변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서 너무 힘들게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보다 일단은 걸어주는 것부터 식사 후에 이렇게 세팅을 해보시고 그리고 운동도 가장 효과가 1차적으로 좋은 거는 스낵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식사 직후에 산책하시기 전에 진짜 나 열심히 하고 싶다. 스쿼트 15개씩 2세트, 3세트만 해보세요. 1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게 하고 산책을 하신다. 그러면은 지방까지 훨씬 더 잘 태우게 돼요. 예, 흥미롭게도 이게 교감신경이 살짝 항진되면서 지방에 있던 지방산들이 약간 혈류로 좀 나오게 되고 걔네가 이제 근육으로 들어가는 이런 사이클이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의 스낵 운동만 하루에 나눠서 한 서너 번 해주셔도요. 지방산을 계속 태울 수 있는 스위치가 좀 켜지게 돼요. 그래서 효율이 굉장히 좋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9에서 10 하는 건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이 0에서 1이 효율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 한 일주일만 하셔도 이상하게 몸이 좋아지네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식사 직후 바로 운동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를 좀 명확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요, 그 식사 직후에 걷는 것부터 해보시길 전 추천드려요. 왜냐면 난이도는 낮을수록 좋고요. 그거를 일단 해내는 경험이 중요해요. 성취라는 게 저는 정말 우리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성취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을 하고 싶어질 거예요. 매일 식사 후에 제가 한 10에서 15분 정도 산책을 했다. 이것만으로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서울 시민 평균적으로 한 5,000보 좀 이상 걷거든요. 그런데 10분씩만 내가 추가로 걸어줬다. 그럼 여러분들은 8,000보 이상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어떤 그 걸음걸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는 게 한 8,000 이상 되면은 내가 걸음걸이가 늘어나는 법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특히 식후에 걷는 활동을 포함해서 8,000보 이상을 걷는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식사 걷기 전이나 후에 스쿼트를 15개씩 한 2세트 정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근육에 어떤 자극을 줄 수가 있고 이 지방산의 대사가 조금 더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을 때는 이제 우리 근육이 걷는 동안 활성화가 돼서 인슐린 없이 포도당 흡수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근력 운동이라는 거는 조금 더 근육의 대사의 스위치를 온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 끝난 다음에도 일정 시간 동안 정말 수분에서 2시간 동안 조금 더 많은 포도당과 지방산들을 연소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 근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식사 전에 15개 2세트 정도 해주시고 여기까지 내가 습관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근육 운동의 양을 스쿼트 2세트 했다면은 3세트로 늘려보시고 거기에 런지 1세트를 추가해 보시는 것. 그리고 걸음걸이의 속도를 조금 빠르게 걸어보시는 것. 이렇게만 하셔도요, 굉장히 많은 감량이 되고, 좋은 점은 이게 보면은 효율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고통이 적고, 젖산의 어떤 축적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되죠. 슴슴한 도파민이 생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그 운동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현대인들이 이제 혈당 스파이크는 알아요. 혈당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그러면 우리 몸에 어떤 항상성으로 인슐린이 분비되고 왈칵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그러면은 혈당 곡선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낙하 각도가 크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저혈당을 두려워해서 여러 스트레스 호르몬들을 내보낸다. 이게 어떤 혈당 스파이크 이전인데 이 도파민이라는 것도
급상승 이후에는 우리의 뇌가 또 굉장히 그 정교하게 조절되고 항상성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아주 빠른 도파민의 하강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거를 도파민 크래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쇼츠라든지 아주 자극적인 컨텐츠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미각과 신경, 그리고 뇌에 혈당 반응을 주는 달달하고 기름진 초과공식품들, 이런 애들은 실제 뇌에서 굉장히 빠른 도파민의 상승과 하강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도파민 크래시가 있게 되면은, 도파민의 기저치가 낮아지게 되면은 우리는 의욕이 없는 상태가 돼요. 생각보다 이 도파민이라는 거는 우리의 행동을 조절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도파민이 필요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는 것도 도파민이 필요해요. 왜냐면 저 물을 마시면 나는 이 갈증이 해소가 되고 목이 시원해지겠구나라는 걸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함이라는 것은 도파민을 분비하게 해서 나를 각성시키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런 행위 다음에 갈증을 해소했을 때 저에게 또 도파민을 줍니다. 그러면 다음에 저는 또 이 갈증이 나면은 물을 마시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특정 상황에서 특정 행동을 할 확률을 높여주는 게 이 도파민인데, 어떤 그 초강식품이나 쇼츠나 어떤 마약이나 도박 같은 도파민을 어떤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들은 이 크래시가 반복되면서 이 이후에 무기력감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도파민의 기저치가 좀 낮아지게 돼요. 너무 강한 자극 때문에 도파민의 어떤 수용치나 이런 것들이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의욕이 없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파민이 필요하죠. 도파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도파민의 기저치를 올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신체 활동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막 이제 우리가 식사 후에 막 이렇게 의욕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 부교감 신경이 올라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졸리고 나른하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오히려 뭐 스쿼트 몇 개 혹은 팔굽혀펴기 몇 개 이렇게 해주시면은 교감 신경이 항진되는 것도 있지만, 이 행위가 우리의 도파민 기저치를 좀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뭔가 일을 하거나 나의 어떤 활동을 함에 있어서 오히려 의욕이 샘솟네? 오히려 난 신체 활동을 했지만 의욕이 샘솟는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어렵고 못하겠다라는 건 생각보다 몸의 피곤함보다는 어떤 우리의 뇌의 어떤 그 도파민의 기저치가 낮아져 있는 상태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현대인들에게서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치료제 중에 하나가 적절한 신체 활동이다라는 뭐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건강을 지키면서 체중을 빼려면 사실 한 달 혹은 6개월 기준으로 어느 정도 빼야 되는지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아요. 평균 기준으로 어느 정도 체중을 관리하고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게 맞을까요? 만약에 내가 비만이다, 내가 내장 지방이 많다, 이렇다면은 1차적인 목표는 어떤 체중의 5% 이상을 감량하겠다라는 게 이제 1차적으로 잡기 좋은 목표치긴 하죠. 근데 이게 함정이 있긴 합니다. 우리가 체중이라는 거는 근육이랑 뼈랑 지방의 무게를 다 합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체중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빠져보면은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체성분 체중계나 인바디 같은 거에 좀 접근성이 있다면은 자기의 체성분을 보시고 뭐 근육량은 지키면서 내장 지방 면적을 얼마 줄이겠다, 혹은 뭐 내가 지방량을 얼마 줄이겠다,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량의 속도에 대해서는 맨 처음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신다 그러면은 근육 안에 있는 이 글라이코겐, 저장되어 있는 포도당이 빠지면서 갑자기 이제 체중이 훅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 글라이코겐은 수분도 같이 잡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좀 수분이 빠지면서 이제 체중이 빠져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좀 내가 이제 빠지는 속도가 좀 잡힌 다음에 이 감량의 속도는 일주일에 0.5에서 1.5kg 사이로 좀 감량을 하는 게 좋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퍼센티지로 하면 0.5에서 1% 정도? 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 달에 한 6kg 이상은 좀 빠지지 않는 게 나의 체중이 빠지는 것과 뇌의 세포인트라는 게 있거든요. 나의 체중을 이렇게 결정하는 세포인트예요. 이 세포인트와 체중이 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왜냐면 나의 체중의 세포인트보다 나의 실제 지금 체중이 더 빨리 빠져버리면은, 간극이 벌어지면은 허기짐이 너무 심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충동적인, 좀 더 자극적인 음식에 대한 이 갈망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질 수가 있어서 한 6kg 이내로 이렇게 좀 조절을 하는 게 좀 좋겠다 이야기 드립니다. 그럼 체중의 총량보다는 비율로서 체중 조절을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체성분을 보셔야 돼요. 왜냐면 근육은 일반적으로 지방보다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한 10에서 20% 정도 더 밀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한 5kg이 빠졌다라고 해도 지방 5kg이 빠지고 근육을 지키시면은 보이시기에는 훨씬 더 나아 보여요. 왜냐면 근육은 밀도 높게 무겁잖아요. 그런데
5kg 빠질 때 근육 반, 지방 반이었다. 그러면은 대사적으로도 훨씬 더 안 좋고 보기에도 좀 덜 빠져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다이어트라는 게 우리가 너무 체중이 재기 쉽기 때문에 체중 위주로 하지만 가능하면 체성분을 보시고 만약에 내가 체성분을 보기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체중과 배둘레를 같이 재라고 좀 이야기를 드려요. 왜냐면 배둘레가 이 내장 지방을 반영해주는 가장 좋은 지표 중에 하나여서 너무 체중이 함몰되지 말자. 왜냐면 오히려 제가 말한 대로 다이어트를 하시면은 근육이 좀 적게 빠지기 때문에 조금 더디게 빠지냐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장 지방이 빠지는 속도는 더 빠른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꼭 체중만 보시지는 않기를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그럼 요즘 많이 쓰이는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비만 주사는 근육을 덜 빠지게 하면서 다이어트가 가능한 건가요? 제대로 된 생활 중재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감량의 속도를 조절하신다면은 근육을 더 지킬 수 있다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사용해서 체중을 뺐을 때 처음에는 근육이 되게 많이 빠지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후의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근육 사이에 껴있는 지방이 빠지면서 어떤 근육의 부피가 조금 빠져 보이는 그런 효과들이 좀 있었던 것도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신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식사 칼로리를 낮추고 유산소 운동 위주로 이렇게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죠. 그렇게 되면은 보통 빠지는 그 근육량이 전체 체중의 33%, 3분의 1 정도가 근육이 빠져요. 예, 많은 분들이. 더 잘하면 덜 빠지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평균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일단 체중이 빠지면은 당연히 뭐 하체나 코어에 무게가 하중이 덜해지니까 근육이 자연스럽게 좀 빠지는 것도 있고 이 적자 칼로리 상태에서 아주 근육에 적절한 자극과 단백질을 충분히 주지 못하면은 근육이 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빠지는 체중의 3분의 1 정도의 근육 로스가 있는데 오히려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썼을 때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을 했더니 악력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좋아지더라. 이제 이런 데이터들은 있거든요. 근데 이 위고비나 마운자로 할 때 근육이 굉장히 많이 빠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너무 빠른 체중 감량을 하셨거나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맞게 되면은 오히려 단백질과 지방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입맛이 바뀌어요. 이런 음식을 보면은 안 먹고 싶어져요. 그러면 더 정제 탄수화물이나 그냥 뭐 죽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뭐 빵이나 떡이나 그런 밀가루 위주로 섭취를 하시게 되는 경향성이 좀 생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시면 근육이 진짜 무섭게 빠질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강한 약이기 때문에 꼭 이런 약제를 처방받으실 때는 적절한 속도와 이런 시기와 활동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근육을 조금 더 지킬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 드릴게요. 저는 분명히 배고프다고 생각해서 먹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루해서 먹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런 식욕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현대인들 중에 뭐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배고파서 먹어서 살이 찌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의 식욕이라는 게 우리는 한 가지로 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크게 사실 세 가지의 식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 항상성 식욕. 저 배고파서 먹는 거죠. 아침에 배 고프죠. 저녁 동안 안 먹었으니까. 그리고 점심 때 되면은 배가 또 고파요. 아침 먹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이런 시간에 맞춰서 닥쳐오는 이 허기를 우리 항상성 식욕 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쾌락적 식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몸이 아니라 뇌가 좀 배고프다는 신호를 내는 건데 우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우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해요. 근데 이것들을 다 우리가 하나의 어떤 스트레스라고 우리의 뇌는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스가 있을 때 우리의 뇌가 이제 학습을 하는 거예요. 특정 음식을 먹었더니 덜 고통스럽네? 라는 거를 배워요. 근데 그런 거는 하나같이 우리의 뇌에 빠르게 혈당 자극을 줄 수 있거나 미각적으로 단맛과 기름맛 그리고 짭짤함이 좀 섞여 있는 맛이에요. 그런 것들은 실제 우리 뇌에서 도파민과 엔돌핀을 분비하게 합니다. 진짜 이 혈당 반응까지 통해서. 이런 거는 우리의 몸의 에너지가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서 먹었더니 진통 효과가 있더라. 라고 해서 우리의 뇌가 이걸 학습했고 이 뇌가 우리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는 이걸 먹게 해야 되니까 식욕, 배고픔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스트레스가 있을 때마다 뭔가 이런 것들을 먹고 싶은 마치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좀 스트레스 쌓이거나 그러면 담배 땡기거든요. 그거랑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가장 슬픈데 이제 중독적 식욕이라고 전 표현을 해요. 이 앞선 쾌락적 식욕은 뇌에 도파민과 엔돌핀을 계속 분비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내성과 금단이 있어요.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할 겁니다. 처음에는 뭔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으면 태웠어요. 그럼 좀 편안해진다고 느끼는데 이게 반복되면은 도파민이 계속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면 기저치가 낮아집니다. 그러면은 담배를 태우지 않는 게 불쾌한 상황이 되는 것처럼 이런 음식들이 반복적으로 들어와 주지 않으면은 불쾌한 상황이 돼요. 불안하고 왠지 우울하고 권태로운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이 음식이 음식을 부르는 거죠. 중독도 식욕은. 이렇게 한 3가지 식욕 빈도로 제가 나눌 수가 있는데 어려워요. 이거를 제가 또 극복하는 방법만 이야기 1시간 이야기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첫 번째는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중독, 이런 초강식품 중독에서 그나마 우리가 희망적인 거는 우리의 포만 호르몬들이요.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 나오는 도파민들을 좀 줄여줘요. 그래서 내가 매 끼니 식사가 정말 좋은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식이섬유가 들어있다. 그러면은 포만감의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고칼로리를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포만감의 호르몬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어떤 이 구성으로 식사를 하시면은 내가 빵이나 떡볶이를 먹어도 100의 도파민이 아니라 70, 60의 도파민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또 먹고 싶다는 확률이 좀 줄어듭니다. 그런 식으로 내 일단 식사의 퀄리티를 높이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즐거운 활동들을 하셔야 돼요. 이거 쾌락적 식욕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감정 조절 자체를 기대게 돼요.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들을 배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건강한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자꾸 이걸 기대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대면 이게 가장 편안하기 때문에 편리하기 때문에 이거에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내가 즐거워할 만한 활동들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항상 이야기 들어요. 특히 20대, 30대라면은 전 이게 인생 과업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나한테 맞는 어떤 취미 활동이라든지 뭔가 내가 좀 즐거워할 만한 산책이나 뭐 운동이나 악기나 뭐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뭐 만화책을 보는 것도 좋아요. 이런 좀 나의 스트레스를 달래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시면서 동시에 나의 이 식욕이 이 배고픔이 아니라 좀 이 감정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걸 최대한 동시에 좀 낮추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 이게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것을 위해서 수면이 너무 중요해져요. 잘 자야 돼요. 잘 자지 못하는 뇌는 기본적으로 이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서 충동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 충동성이라는 거는 우리의 의지의 영역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굉장히 그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이 충동성 때문에 뭔가를 정말 울컥해서 드신 다음에 후회하거나 자책하는 경우들이 많고 이게 또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런 충동성이 낮은 뇌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충분한 수면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수면을 말씀 주시는 건가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기상 시간이 일정한 수면이 좋아요. 기상 시간이 일정한 수면이고 그리고 남자는 한 7시간, 여성분들은 7시간 반 정도의 수면을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립니다. 이 수면의 질이 또 중요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야식을 먹지 않고 또 점심이나 오전에 충분한 신체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또 정말 좀 더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저녁 시간에 복합 탄수화물까지 좀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하시는 게 수면의 질까지 올릴 수 있는 방법이죠. 야식도 말씀 주시긴 하셨는데 사실 간식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땡겨요. 간식 아예 끊어야 하나요? 간식. 끊을 수 있으면 가장 좋죠. 식사만 드시면 제일 좋고요. 또 그리고 또 간식을 이 식사 뒤에 붙이는 게 더 좋기도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또 활동을 해서 뭔가 들어오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근데 그게 힘들다. 뭐 중간에 나 생각이 난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좀 건강한 간식들을 이제 배치하는 것도 좋아요. 건강한 간식이란 어떤 간식인가요? 건강한 간식은요, 기본적으로 혈당 자극을 아주 세게 주지 않는 자극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나 뭐 음료수, 뭐 젤리, 이게 변화적에 좋지 않은 간식이고요. 좀 좋은 간식은 나에게 뭔가 영양소를 주는 것들. 가장 좋다라는 건 이제 그릭 요거트에 뭐 견과류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뭐 낫또도 저는 간식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이런 것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뭐 이제 오트밀이라든지 혹은 뭐 그래놀라 같은 것도 좋고요. 이런 뭐 단백질 간식도 좋습니다. 반숙 계란이라든지 단백질 쉐이크에다가 뭐 식이섬유나 이런 거 우유 해가지고 드시는 것도 좋고요. 생각보다 그 치즈도 되게 좋아요. 치즈도 너무 이제 가공이 많이 들어간 것보다 이 자연 상태에 가까운 치즈들은 굉장히 다양한 풍미 그리고 유당의 단맛이 또 있거든요. 이런 유제품류의 간식들도 활용해 보는 게 좋죠. 저 같은 경우는 채소 스틱 같은 것들을 어. 먹는데 그건 어떤가요? 채소도 너무 좋죠. 왜냐면 이 배고픔이라는 거는 위 팽창감이 있으면 1차적으로 확 이 배고픔이 꺼지거든요. 근데 채소 스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몸에 다양한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들을 줄 수 있고 수분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위 팽창감을 줄 수가 있어서 채소 스틱도 너무 좋고
초채소 스틱을 후무스 같은 거 여기다 찍어 드시면은 여긴 또 단백질과 좋은 또 지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위 팽창감과 다양한 항산화 물질 그리고 단백질과 좋은 지방까지 섭취할 수 있으니까 후무스에 찍어 먹는 채소 스틱 너무 좋죠. 평소에 저는 잘 참다가 이제 한 번 터지는 폭식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사실 폭식고 그 다음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하는 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걸까요? 누구나 뭐 그렇게 먹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 술이 들어가게 되면은 더욱더 확률이 올라가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술은 충동성을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식욕 중추를 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재를 써서 식욕을 조금 줄여놨다 하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뭐 해제시키는 게 알코올이거든요. 알코올은 정말 말 그대로 하나의 케미컬이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폭식을 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래도 그 다음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근육량이 충분하다. 근육량이 정말 충분하시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안 드셔도 됩니다. 다만 거의 안 드시면서 그냥 채소나 뭐 약간의 그 과일 같은 것들 좀 갈아 가지고 간단하게 어떤 정말 수용성 식이섬유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 좋을 수 있는 여러 항산화 물질, 여러 가지 미네랄과 비타민 같은 것들 그리고 충분한 수분 이런 것들 섭취해 주시는 이 정도 해 주셔도 되고요. 근데 내가 근육량이 만약에 좀 부족하거나 근육을 좀 지켜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단백질을 좀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단백질 20g 이상. 이렇게 좀 다음날 아침은 최대한 좀 간단하게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는 최대한 혈당 자극은 없는 것들로 좀 세팅을 해 주시고 내 몸에 어떤 충분히 필요한 항산화 물질 같은 것들을 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좀 세팅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그 다음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솔루션 중에 하나가 중저강도의 신체 활동을 해 주시는 거예요. 고강도 하시면 오히려 탈날 수 있습니다. 고강도보다는 중저강도의 신체 활동은 우리 몸의 사이클을 다시 좀 맞춰주는 게 있어요. 저녁에 폭식을 하시면은 문제가 우리 몸의 세포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일주기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깨지거든요. 그래서 쉬는 녀석하고 활동하는 녀석들이 좀 약간 부딪히게 돼요. 근데 이거를 좀 조절해 줄 수 있는 게 이른 오후 시간에 중저강도의 신체 활동 한 2-30분 해주시는 것. 그러면은 훨씬 더 빠르게 몸을 좀 회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유독 빵이나 과자 같은 거 먹게 되면 한 번 열면 멈출 수가 아, 없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왜 유독 더 땡겨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배부름, 그러니까 포만감의 호르몬이 나와야 결국 우리는 식사를 중단하는 거거든요. 이런 달달한 초강식품들을 배고프실 때 드시게 되면은 이 포만감의 호르몬이 우리 낮아져 있는 상태여서 먹게 되면은 높은 도파민이 충분히 분비가 돼요. 그런데 이런 초강식품은 의도적으로 우리 몸에서 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경로들을 피싱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팽창감을 주지도 않아요. 얘네는 굉장히 빠르게 소화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슥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를 그렇게 팽창시키지도 않고요. 소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도 단백질과 식이섬유, 좋은 지방이 없기 때문에 포만감의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식사의 시작은 있었지만 끝을 내야 되는 식품의 그 신호들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결국 우리의 뇌가 느끼는 도파민이라는 게 영원히 이렇게 도파민이 지속되지 않거든요. 도파민이 올라가다가 그냥 이 만족감이라는 게 올라가다가 평형 상태를 이루다가 감소하게 됩니다. 어떤 뇌에서 느끼는 만족감으로 시작과 끝이 결정되지 우리 어떤 그 포만감의 시스템으로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식품들이에요. 사실 초강식품이 되게 건강에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너무나 손쉽게 구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 편리성이라는 그런 유혹을 벗어나기가 어렵고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학기가 끝나면 뭐 과자 파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가공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개입될 여지가 많아진 거고요. 초강식품으로 가면 갈수록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소화 흡수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소화 흡수가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섭취가 어려운 영양소들을 넣어 놓은 것들도 있죠. 그런데 그 반대로 정말 중독시키기 위한 초강식품도 굉장히 많거든요. 안 좋은 어떤 그 물질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유럽에서는 더 특정 초강식품들 조건들이 있어요. 단맛과 기름 맛이 반씩 들어 있는 것.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소화 흡수되는 식품 매트리스가 해체되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향미제로 미각과 어떤 향 이런 것들을 도와준 것들 이런 것들은 실제 우리에게 소화 흡수되면서 뇌에 너무나 강한 도파민과 엔돌핀 자극을 일으키기 때문에 중독을 유발한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유럽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이 얼마나 중독되어 있냐를 봤어요. 근데 담배가 보통 한 14% 정도 중독이 되어 있다라고 나오는데 소아청소년의 12% 정도가 이런 초가공식품에 중독이 되어 있다라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중독의 어떤 설문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정말 내성과 금단이 있고요. 이 행위가 이걸 먹는 게 내 건강과 내 일상생활에 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난 이걸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소아청소년이 12%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소아청소년의 비만 인구가 지난 10년간 한 2배가 늘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고도비만 이런 아이들은 거의 2.5배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뭔가 달라진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의 유전자가 뭐 지난 10년간 바뀐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런 비만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 환경에 영향이 있는 건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이런 초가공식품의 접근성이 너무 높아졌고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전두엽이 미성숙합니다. 덜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는 담배나 술을 접하지 않게 하는 거죠. 왜냐면 중독이 될 게 뻔하니까. 그런데 특정 초가공식품들은 중독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했는데 편의점 가보시면은 아이들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 층에는 전부 달달하고 기름지고 아이들을 유혹하는 온갖 그 마케팅용으로 치장이 된 초가공식품들밖에 없어요. 아이들의 시선에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식품회사들은 아이들을 유혹하는 게 제일 쉬워요. 이 아이들은 한번 여기에 맛을 들이게 되면은 당연히 뇌에서는 이 보상체계 왜곡이 일어나서 중독이 되면은 평생 고객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아이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큰 위해를, 그러니까 대사적인 위해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정신적으로도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뤄나가야 되는 그런 좀 건강한 도파민이 필요한데 도파민의 많은 부분들을 이런 식품 소비에서 아이들이 획득을 해버리니까 다른 것에 대한 의욕이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큰 문제다라고 해서 뭐 정말 이제 유럽 같은 데는 뭐 설탕수유 도입이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어떤 접근으로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가 되는 초강식품의 어떤 그 접근을 최대한 낮추거나 늦추려는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저는 1차적으로 사회에서 해줘야 되는 영역이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저도 이제 아이가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이들이 이걸 먹으면 되게 좋아하네? 라고 해서 계속 주면은 그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좀 굉장히 세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지만 아이들한테 우리가 술을 줘도 좋아할 거고요. 담배를 태우기에도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한다라는 것이 이게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 판단은 아이들은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는 거는 어른들이 조절을 해줘야 되고 이 아이가 성인이 된 다음에 이제 본인이 충분히 이런 식품들이 어떤 영향을 나에게 줄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이제 접하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른들도 이런 음식 중독의 어떤 영역에서 힘들어하는 분이 그렇게 많은데 아이들한테 우리가 그걸 해주는 게 내가 해줄 수 있으니까라고 생각을 해서 주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 근데 좀 죄책감은 가지지 않으시길 바라고 왜냐면 우리가 몰랐잖아요.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조금 이제 실수를 했던 거고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조절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과자나 음료수는 거의 없어요. 누가 선물로 줘도 그냥 부모들이 먹어버립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아이가 바깥에서 한 번씩 먹는 것들을 뭐 제재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한 번씩은 섭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과자를 만났던 횟수는 되게 적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저도 어디 놀이공원을 가거나 뭐 멀리 가거나 그러면은 길거리에 있는 맛있는 것들 같이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거는 아이의 기억에 남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초강식품은 강렬해요. 이게 정말 뇌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 씬 자체가 기억에 남게 할 정도로 아이에게 정말 강렬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아이들하고 뭐 좋은 시간을 보낼 때는 한 번씩 그렇게 야외에서 먹을 땐 있지만 나의 어떤 일상이 되는 공간, 아이가 밥을 먹는 집이라든지 늘 가는 학교, 학원 이 일상의 루트에서는 과자나 어떤 이런 초강식품들의 어떤 만남 자체가 최대한 적어져야 아이들을 우리가 좀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아이들은 또 간식을 더 선호하긴 하잖아요. 교수님께서는 댁에서 아이들에게 어떠한 간식 혹은 어떤 먹거리들을 제공해 주시나요? 주로 간식으로 먹는 거는 뭐 고구마나 뭐 그릭 요거트나 계란이나 그릭 요거트에 그래놀라나 견과류 넣어 먹거나 과일, 채소류 약간 이런 것들 채소 좀 갈아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주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편의점 가도 물이랑 우유밖에 거의 안 사요. 안 사주면은 아이들은 달라고도 안 해요. 진짜입니다. 편의점 가서 뭐 그냥 물이랑 음료수 항상 뭐 저희는 걷다가 들어가거든요. 저희 산책 경로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은 주로 물과 음료수를 마셔요. 근데 우유는 달아요.
유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은 되게 그 갈증이 났을 때 먹으면 도파민을 굉장히 많이 분비하게 하는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반복되면은 그냥 아이들은 물이나 음료수를 마시려고 해요. 당연히 호기심이 있지만 그냥 안 되는 거라 생각하면 아이들은 안 합니다. 그리고 겨울 되면은 고구마는 먹어요. 편의점 가면 고구마 팝니다. 그거는 이제 우유랑 먹으면 맛있으니까 그거 먹습니다. 바나나 살 때도 있고. 중고등학생들이 편의점을 자주 가게 되잖아요. 고카페인이라던가 또 스포츠 음료들을 많이 먹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중고등학생 이제 부모님들하고 가끔씩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는데요. 컨트롤이 안 되는 뭐 시기죠.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좀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개입을 할 수 있는 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고, 그 이후부터는 뭐 집에 안 놔두면 아이가 사다 놓고, 그렇죠. 바깥에서 그냥 사서 먹는데 어른이 개입할 여지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학습할 수 있게 그냥 가당 음료나 어떤 이 고카페인, 가당 음료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정말 정보 습득을 해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 정도의 영역이고요. 오히려 사회적으로 라벨링 같은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식품이 어느 정도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표시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 유럽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개정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영양성분표만 딱 있고 이게 뭐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숫자를 적어져 있어도 이 숫자가 큰 건지 낮은 건지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나서야 될 영역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라벨링 시스템 같은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학교 안에서는 이런 가당 음료의 어떤 접근이 조금 더 어려운 세팅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런 거는 좀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